안녕하십니까. 직격 인터뷰 최인택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테러 공포로 떨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3일 프랑스 파리에서는 중동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 국가, 즉 IS를 추정하는 무리가 테러를 벌여서 130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난 2일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버나디노에서 한 부부가 총격을 가해서 1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역시 IS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수사 결과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5일에는 영국 런던 지하철에서 시리아를 위하여 라는 소리를 외치면서 한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서 여러 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삶의 한복판에서 이런 끔찍한 테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이 어떤 이슬람과 서구 문명의 충돌이 아닌가 이런 걱정도 하고 있고 테러의 일상화가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도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런지 지금 중동 이슬람과 관련해서 한국 최고의 전문가이신 한양대 문화인류학과 이희수 교수님을 모시고 이슬람의 본질은 무엇이고 중동 사회의 문제는 무엇이고 이런 테러는 왜 벌어지는가, 서구 그리고 우리 한국은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는가 그런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예, 지금 그 엄청난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공포의 시대라고 그럽니다. 이러면서 전 세계가 테러 공포에 빠져 있는데요. 왜 IS와 그 추종자들은 이런 끔찍한 테러를 벌이고 사람의 목숨을 빼앗아가면서 자기네들을 앞세우고 이런 행동을 왜 벌이는 것일까요? 참 끔찍한 일이죠. 금년 2월에 알자지라 방송에서 이슬람권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온건파 한 1%가 IS 추종 세력으로 나타났고요. 지금 강경 세력들은 한 4%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이슬람권 내에서도 거의 지지 기반을 갖지 못하는 반이슬람적 범죄 집단으로 IS가 낙인돼 있고, 알카에다가 괴멸 직전에 그 새로운 분노 세력들이 IS라는 채널을 통해서 자기의 존재감을 과시하고 전 세계 추종자들을 불러들이는 수법으로 잔혹성과 또 프로파간다의 극대화를 위해서 이렇게 끔찍한 범죄를 하나의 그 선전선줄 전략으로 채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끔찍한 어떤 공포의 노림수가 우리의 존재를 과시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이미지를 각인시키기 위한 거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이제 99%가 싫어하면 싫어할수록 그만큼 선유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포의 확산이라고 하는 수단이 필요하다면 어떤 일을 쓸 수 있는 거. 이것이 이제 과거의 대칭 전쟁과 또 알카에다의 전술과도 완전히 다른 패러다임을 바꾸는 새로운 형태의 테러고 그만큼 인류 사회가 더 직접적인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겁니다. 예, 싫어하게 함으로써 존재를 보호한다. 아주 좀 무시무시한 얘기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미국 샌버나디노 그 테러를 보면은요, 6개월 된 애도 있고 남편이 직장도 있고 한 그런 부부가 아기를 이제 시어머니에게 맡겨놓고 그 총격을 가해서 자기도 죽고 수많은 사람을 이제 사상을 시켰는데요. 이걸 보면은 그 이전에 사우디에 다녀오고 하면서 종교에 심취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 오면서 이제 아주 종교적으로 살았는데 갑자기 이제 테러범으로 돌변했다. 이런 지금 수사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종교에 심취했는데 이런 테러로 이어지는지 그렇죠. 어떤 메커니즘 때문일까요? 전공자인 저도 상당히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슬람은 다른 종교와 달리 아주 선악 구도가 분명합니다. 다룰 이슬람이라고 하는 이슬람의 세계는 평화의 세계이고 적의 세계는 다룰 하랍이라 해서 전쟁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세계를 이슬람 세계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거기는 가족과 혈연과 지연을 초월하는 오로지 알라의 명령만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이념이 가장 번성한 곳이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그래서 그 여성이 6개월 된 자기 아이들까지 버려주면서 인간이 기본적인 모성을 버려두면서까지 종교에 심취했다는 것은 저희들도 정말 연구해 볼 만한 놀라운 일이고 이제 이슬람 극단주의자가 굉장히 막다른 골목에 왔다는 아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일반인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사우디아라비아는 그 이슬람이 탄생한 국가이기도 하지만 대표적인 중동의 친미 국가이지 않습니까? 뭐 미국제 무기를 쓰고 있고 미국과 사실상 군사적 동맹 관계에 있고 그런 나라인데 어떻게 이 나라를 갔다 와서 이 종교에 심취해서 뭐 종교에 심취하는 거는 뭐 좋은 일이겠습니다만은 이게 테러로 이어지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사우디아라비아에 도대체 뭐가 있는 겁니까? 사우디아라비아의 태생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원래 사우디는 메카와 메디나에 있는 어떤 이슬람과 관련이 있는 정통 왕조가 아니었고 리야드를 빼앗은 찬탈 왕조입니다. 이슬람의 정통성이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 그 지역에 분포하고 있던 가장 강력한 급진 이슬람 세력인 와하비즘이라는 세력과 결탁하면서 1932년 사우디 왕국이 탄생합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정통성이 없는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극단적인 이슬람 세력을 보호물 든 거죠. 예. 그래서 알카에다나 현재 이슬람 급진 세력들이 태생이 되어버린 사우디아라비아고 지금도 그 세력과 어떤 정권 연대 차원에 있기 때문에 지금도 원리주의가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많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석유라는 이해관계 때문에 친미 노선을 펴고 있지만 왕국의 태생적 근원이 급진적 이슬람 원리주의이기 때문에 이걸 벗어나기는 매우 어렵고 사실은 그 많은 사람들의 또 지원이 이슬람 급진주의라도 흘러가고 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럼 사우디에서 그 뭐 어떤 대외 정책이나 경제 관련해서는 미국하고 친하지만 서구하고도 이제 밀접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런 급진주의를 뭐 방치하거나 아니면 온상이 되고 있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슬람 국가가 57개 국가가 있는데요. 56개 국가는 사실은 다 변했습니다. 여성이 사회적 진출도 하고 여성 장관도 나오고 하는데 아직도 여성은 운전을 하지 못하게 하고 20년 동안 사회 논장을 벌이고 또 아직도 눈만 내놓은 니캅이라고 하는 걸 이제 외국인도 강제로 쓰게 하는 사실은 이제 이슬람권 57개 중에서 56나라가 변하고 있는데 아직 한 나라만 그 아주 보수적인 걸 이제 고수하고 있고 이 모습이 이제 이슬람으로 이제 비춰질 정도니까 아직도 경제적으로는 아무리 친서방 노선을 쓴다 하더라도 그 이념적 뿌리는 크게 바뀌지 않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우디에 다녀온 사람들이 그 이념적 오리엔테이션을 받으면서 사실은 전 세계 급진주의자들이 온상이 되고 있고 뭐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예, 아주 그 아이러니컬한 일입니다. 근데 그 극단주의 그 종교를 앞세운 어떤 뭐 그런 극단주의와 어떤 테러 이런 걸 얘기할 때 자살 공격이 있는데요. 어떻게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자살 공격에 나서는지 모든 사람은 자기 목숨을 지키려고 혹은 이제 뭐 생존하기 위해서 뭐 아주 독한 행동도 벌일 수가 있다고 이해는 할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나요? 이슬람 내에서 그런 뭐 특이한 그 뭐 가르침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겁니까? 뭐 저도 인류학자로서 자살 대원들하고 몇몇 인터뷰한 기억도 있습니다만은 1988년까지만 해도 이슬람 세계에서 자살 폭탄 테러라는 것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인티파다라고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그때만 해도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돌멩이로 이스라엘에 저항하는 방식이 아주 대표적인 거거든요. 돌멩이죠. 예. 그러나 이제 1993년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간에 이제 오슬로 평화 협정이 무산되고 그 이후에 9.11 테러가 일어나고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전쟁, 시리아 내전을 거치면서 이라크 전쟁으로 그 죽은 민간인 피해자가 한 22만 명 정도 되고요. 시리아 내전으로 한 25만 명 정도의 무관 민간인이 희생된 걸로 나옵니다. 곱하기 5하면 직계가족만 해도 수백만입니다. 뭐 요즘 현대전쟁이 아시다시피 편안하게 죽지 않고 정말 참혹하게 목숨을 잃지 않습니까? 자기 눈앞에서 자기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 수백만이 존재하는 극도의 분노와 복수 세력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가족의 분노와 복수를 갚기 위해서 자살 폭탄 테러라고 하는 극단적인 방식으로 이제 저항을 합니다. 아랍어는 인티캄이라고 하는 복수 문화가 있습니다. 부당하게 자기 가족의 구성원이 한 사람이 희생됐을 때 전 가족 구성원이 대를 이어서 복수하는 명예전통이 있습니다. 물론 많이 이제 서구화되고 완화되기는 했지만
아직도 이 전통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이제 극도의 분노 복수 세력들이 자살 폭탄 테러를 부추기는 것이고 또 종교적으로 일반 급진 이슬람 세력들이 선을 위해서 자살을 테러를 한 경우에 천국에 직행한다는 잘못된 환상을 심어줬기 때문에 그런 이제 10대, 20대 젊은이들을 부추기는 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습 가라다이나 쉐이크 빈바제 같은 또 아자르 같은 3대 이슬람 군의기관에서 인명을 해치는 자살 폭탄 테러는 이슬람 율법에 위배된다는 분명한 유권 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어떤 분노의 저항으로 보는 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요, 보면은 지금 뭐 꼭 그런 것 같지 않다는 주장도 있긴 하지만 어떤 그 이슬람권이 서구 문명에 대해서 대단한 반감을 가지고 뭐 이런 극단적인 IS에 대해서 민심은 좀 뭐 찬성하진 않지만 서구에 대해서 대드는 거는 이런 행동은 좀 동조하는 세력이 많다. 뭐 이런 그 관측도 있거든요. 보면은 어떤 그 중동 이슬람 계통의 주민들이 서구에 대해서 뭐 좀 트라우마나 이런 게 좀 있는 겁니까?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럴 겁니다. 태생적인 반서구 DNA가 있습니다. 태생적인 그러니까, 반서구 DNA. 일반 대중들은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지만 이런 반인륜적 이제 보편 가치에 해치는 IS의 행동을 동조할 수는 없지만 찬동할 수는 없지만 그게 속 시원해하는 대중들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서구와 이슬람 세계는 2차 세계대전까지 1200년 정도 피지배의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아랍에서 출발했던 이슬람이 711년 지브롤타 해협을 건너서 이베리아 반도로 갑니다. 지브롤타한 것은 그 해협을 건넜던 아랍 장군의 이름이죠. 732년기는 프랑스 파리 교회까지 갑니다. 그리고 1453년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되면서 이교도인 오스만 터키에서 그리스 불가리아가 이슬람화되고 이제 보스니아 헝가리 일부가 이슬람화되고 1683년 그 당시 유럽의 최강국이었던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의 심장부 비엔나가 공격당합니다. 그래서 지브롤타가 해협이 뚫리는 711년부터 비엔나가 공격당하는 1683년까지 거의 1000년 동안 유럽은 이슬람 세계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한 100년의 냉전 시기 끝에 서구가 이슬람을 지배하는 첫 사건이 1798년 나폴레옹 이집트 정벌입니다. 그 이후부터 200여 년 동안 모든 이슬람 세계가 단 한 지역의 예외 없이 서구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1, 2차 양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오늘의 개별국가로 쪼개져 독립했거든요. 우리가 일제 36년의 그 트라우마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적어도 1200년간 지배 피지배의 트라우마라는 것은 굉장히 심하다. 이제 1000년간 야망과 미개로 이제 부렸던 서구로부터 200년간 도로 지배에 당하는 이슬람 세계가 그걸 쉽게 받아들이는 심리적으로 매우 어렵겠죠. 그러나 90%는 현실을 수긍하고 서구와 협력 공존하면서 살아가겠다는 것이 이슬람 주류 세력이고 그중에 한 10%가 이슬람 원리주의 세력입니다.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은 우리의 전통적 가치와 종교를 버리고 서구의 사악한 바이러스를 무분별하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다. 지금이라도 서구의 바이러스를 퇴치하고 원래 우리 종교 모습으로 돌아가자는 세력이 있겠죠. 이것이 한 이제 10% 이슬람 원리주의 세력이고 그런 레토릭으로 말만 할 건가 행동으로 움직여야지. 그것이 한 3%의 이제 알카에다고 알카에다가 질이 멸멸하자 새로운 방식으로 등장한 것이 한 1%의 IS다. 뭐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은 이제 이슬람 세계가 가지고 있는 서구에 대한 이미지를 짐작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이미지에서 극단적인 세력 그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쪽이 IS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지금 정말 참 이러다가 정말 자칫 문명 전쟁으로 가지 않을까. 지금은 어떤 극단주의 세력, 테러 세력과 어떤 평화와 합리적인 세력의 전쟁이라고 그러는데 자칫 잘못하다가는 정말 문명의 대결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요. 가장 큰 거는 지금 이번 뭐 테러가 나온 다음에 미국에서 그 수많은 그 대선 주자들이 일제히 그 무슬림을 등록하자, 뭐 무슬림에 대해서 뭐 총을 들고 뭐 우리가 맞서야 된다 이런 그 별로 좋지 않은 얘기들이 나오고 대학 총장이 총을 들고 무슬림에 맞서자는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미국이 참 문제인 것도 같고요. 프랑스에서는 이민자에 반대하는 그 극우 세력인 국민전선이 지금 지방선거를 휩쓸었거든요.
서구에서 오히려 이제 반 무슬림, 그 반 이슬람, 그리고 반 중동 뭐 이런 분위기가 일고 있는데 이거 굉장히 우려되는 일이죠. 뭐 이걸 소위 이제 이슬람 포비아라고 그러는데 원래 이슬람 포비아 성행하다가 이제 11월 13일 파리 테러 이후에 그것이 이제 가속화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 9.11 테러 이후에 14년 동안 그 테러 분자를 괴멸하기 위해서 국제사회가 대테러 전쟁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최근에 이제 통계를 보면은 지난 14년 동안 4조 달러 이상을 쓰면서 대테러 전쟁을 벌였지만 테러는 9.11 이전보다 정확하게 10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테러 빈도수나 피해자나 이런 테러 조직원들의 활동에 비해서. 그렇다면 인류 사회가 이런 이제 테러를 괴멸하기 위해서 지나치게 이슬람 포비아를 내세우면서 어떤 외과적인 군사 공격으로만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이 이제 명백한 결론으로 나와 있거든요. 물론 이런 이제 반인륜적 범죄 행위에 대한 어떤 반응으로 그러한 움직임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는 당연한 일이지만 그것이 하나의 사회 여론화돼서 고착화된다면 인류 사회는 지금보다는 훨씬 더 위험해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인류가 또 다른 패러다임으로 테러 문제를 접근하고 이제 치유하는 방식을 찾아야 된다. 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지금 그 여러 가지 방식을 이제 지금 고민할 때가 됐는데요. 지금 보면 종교 자체, 이슬람 자체에 대해서 지금 뭐 어떤 서구 문명에서 반대하는 이 종교 자체가 테러리즘이다. 동일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슬람이 원래 그런 종교일까요? 이슬람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죠. 뭐 아이러니하게도 이슬람이라는 단어 자체가 히브리 말 살람과 같으니까 평화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신학적인 의미는 복종이거든요. 절대자 알라에게 완전한 순종과 복종을 통해서 이제 내면의 평화를 가르치는 종교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가장 반평화적인 종교로 이제 돌변하게 됐던 것은 이슬람 종교 내적인 문제보다다 이슬람 사회를 둘러싸고 있는 어떤 국제 정치 역학 관계 또 이스라엘이 건국 이후에 피해자 입장으로 돌아서 버린 어떤 무슬림 세계의 어떤 갈등과 분노 최근 들어서 이제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내전의 전쟁 뭐 이런 것들이 오히려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가. 또 원래 이슬람 포용과 관용과 톨레랑스의 종교였는데 톨레랑스라는 것은 자기가 강자일 때 약자에게 베푸는 것이 톨레랑스지 않습니까? 지금 200년 이상 이제 약자 입장에 처한 이슬람이 더 이상 관용과 포용의 문을 발휘하기는 어렵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주류들은 현실을 수긍하고 서구와 협력 공존하면서 실리적 입장을 취하겠다는 입장을 취하는 반면에 많은 급진주의 세력들은 무모한 이제 대결 구도로 나타나는 세력이 오늘 테러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슬람이란 종교 자체는 평화와 순종의 종교인데 그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중동이라는 사회 자체가 역사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떤 서구에 대한 오랜 역사적인 문제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또 이제 사람들 속에서 응어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회 문제로 이제 이런 그 극단주의자들이 이제 생기는 배경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현재도 전쟁 상태에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을 중심으로 지금 내전이고 리비아하고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것은 인간의 합리적 상식과 어떤 이성으로 접근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 급진주의자에게 어떤 온상이 되고 독버섯처럼 퍼져가고 있는 원인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또 하나 우려되는 것이 전 세계에서 시리아와 이라크에 가서 IS에 가담하려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건데요. 한국에서도 이제 김구은이라는 사람이 한 명 이제 터키를 통해서 넘어갔고, 그리고 외국에서도 뭐 무슬림은 물론이고 무슬림이 아닌 사람이 개종까지 하면서 시리아로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IS의 놀라운 이제 전략이 그 알카에다만 해도 어떤 이념적 히에라키 조직이었는데 알카에다는 시리아 라카에 본부를 두면서 전 세계 100개국의 세포 조직을 운영하면서 무슬림뿐만 아니라 사회 부정응자, 분노 세력들을 이제 끌어모으는 전술을 썼던 것 같습니다.
그 유럽 아이들이 지금 한 3,500명이 아이스에 가담한 걸로 나와 있고 뭐 일본 아이들도 한 7, 8명 나와 있는 것도 나와 있는데 일본에서 7, 8명이나요? 네. 그래서 금년 2월에 제가 시리아 접경지대에서 취재를 하다 보니까 그 계엄 상태에 있는 터키의 군경의 경계망을 뚫고 성공적으로 잠입한 유럽 아이들이 3,500명이지만 그 과정에서 그 잡혀서 지금 감금돼 있거나 추방당한 사람이 18,000명 정도로 보도하고 아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은 구름처럼 몰려들고 있다 뭐 이런 표현을 할 정도로 전 세계에 소외된 왕따 계층들이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이 극단적인 분노를 표출한 새로운 플랫폼으로 IS를 찾고 있다. 뭐 그런 면에서 이것이 이제 소외된 유럽의 2세 무슬림 이주민들의 어떤 사회적 불만뿐만 아니라 이슬람권 이외의 한 1%의 어떤 왕따 소외 세력에게도 손을 뻗치고 있다는 것이 아주 우리에게는 우려할 만한 일이고 IS의 전략이 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슬람과 관련되는 세력만 모으는 게 아니고 전 세계 서구 주류 문명의 어떤 뭐 불만을 가진 사람 거기에 대해서 맞서고 싶은 사람을 다 모아서 그 중심 세력으로 서고 싶다 이런 전략으로 보이네요. 그러니까 무슬림 2세를 하더라도 11월 10일에 파리 테러의 주범들의 프로파일링을 우리가 분석해 봤을 때도 그 친구들이 전혀 종교적이지 않고 프랑스 2세로 태어났지만 한 번도 모스크에 가보지 않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이슬람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면에서 이건 어떤 이슬람의 문제로 접근하기보다는 이제 2세로서 어떤 사회적 차별과 어떤 이제 취업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어떤 불평 불만의 문제가 더 본질적이 아닌가 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회적 불만 세력 이렇게 말씀이시죠. 예. 그렇다면 지금 뭐 IS를 어떻게 물리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전 세계가 고민하고 있는데요. 프랑스는 항공모함도 보내고 이제 지상군도 보내겠다. 영국도 폭격을 승인하고 미국도 이제 더 강력하게 폭격을 하겠다. 지금 뭐 러시아는 거기에 폭격을 하고 있는데 계속 하겠다. 지금 이렇게 해서 군사적 지금 카드를 전부 꺼내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지상군을 보내겠다는 그런 나라는 아직까지 별로 나오지 않고 있는 묘한 상황인데요. 이렇게 군사적으로 IS를 뭐 물리칠 수 있겠다. 아니면 IS의 자금줄을 말리면 되겠다. 아니면 이런 그 좀 강경하고 직접적인 그 방안이 있는 반면에 중동 사회에 대한 지원을 하고 서구가 좀 따뜻하게 맞아서 이런 IS라는 세력이 나는 것 자체를 그 뿌리부터 잘라야 한다 이런 주장도 있고 다양한 지금 방안이 있는데요. IS 어떻게 그 물리치고 막을 수 있겠습니까? 뭐 방법이 아주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IS 성공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를 적으로 돌리고 이슬람권 내에서도 지지 세력이 거의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시리아 내전에서 IS가 시리아 반군의 핵심으로 가담하고 IS가 완전히 괴멸됐을 때 아사드 정권이 살아나고 러시아가 중동에 교두부를 마련하기 때문에 사실 미국이나 EU와 터키와 사우디아라비아가 IS를 묵인하거나 지원한 측면이 강했습니다. 그것이 살아남았던 이유고요. 그러나 파리 테러 이후에 어떤 반인륜적 범죄 집단으로 세계가 한 목소리를 내면서 IS는 뭐 성공할 가능성은 뭐 거의 없어졌습니다. 지상군을 보내든 보내지 않든. 문제는 현재 비대칭 전쟁의 특징이라는 것이 한 사람의 테러 분자를 괴멸하는 과정에서 그 주변에 있는 8명 내지 9명의 무고한 민간인이 희생된다는 것이 현대전의 특징입니다. 따라서 한 사람의 테러 분자를 괴멸하는 과정에서 IS는 없어진다 하더라도 바로 IS를 이을 또 다른 급진 테러 세력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의 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가 어떤 군사적인 협력을 통해서 IS를 괴멸함과 동시에 그 전쟁 피해자들이나 어떤 전쟁 고아들에 대한 일자리나 기본적인 의식주를 확보해주고 심리 치유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소프트 파워의 투 트랙 전략이 동시에 가동되지 않는다면 테러는 IS는 괴멸될 수 있겠지만 또 다른 테러 조직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이제 서구나 유럽 사회가 대테러 전쟁의 비용에는 어마어마한 돈을 쓰면서도 그 테러 전쟁의 과정에서 희생당한 또 다른 피해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경을 거의 못 썼던 게 사실이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패러다임을 바꿔서 테러를 괴멸함과 동시에 더 많은 관심과 예산을 통해서
이런 민간인들의 피해와 삶의 기반을 확보해주고 시리아 2,200만 인구 중에 1,160만 명이 난민입니다. 아이고. 예,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외과적인 수술로 테러는 이제 괴멸되기 어렵다는 것은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를 소위 말하는 스마트 파워 전략도 어떤 글로벌 아젠다로 동시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뭐 저는 그렇게 봅니다. 폭탄이 아니라 마음으로 최종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자 이런 말씀이신데요. 그러면 그 한국도 지금 보면 중동에서 석유를 수입해 쓰는 건 물론이고 뭐 건설도 나가 있고 우리 물건도 팔고 있고 지금 뭐 굉장히 그 밀접하죠. 얼마 전에는 병원하고 의료 시스템까지 그렇습니다. 팔았는데요. 그쪽 중동 쪽에서도 한국을 요구하고 우리도 이제 경제적으로 필요하고 한 그런 아주 밀접한 사이인데 그럼 우리가 그 이 중동 무슬림에 대해서 한국인들은 정확하게 지금 이해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그 오해라든지 편견이 좀 있는 거라고 보십니까? 우리가 아무래도 서구적인 교육이나 또 매체 영향 때문에 뭐 이슬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서구와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슬람 포비아도 상당 부분 유럽만큼은 아니지만 우리 사회에 포진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나 서구와 이슬람 세계는 좀 전에 강조했다시피 1200년이라는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치유될 수 없는. 그러나 역사적으로 우리 한국은 이슬람 세계와 단 한 번도 역사적인 갈등이나 트라우마를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소중한 국가적 자산으로 우리가 관리해야 될 것 같고요. 대한민국이 사용하는 에너지 자원의 약 90%를 이슬람 세계에 의존하고 우리 기업이 지난 40년 동안에 벌어들인 건설 플랜트 수주 평균 70% 중동 국가에서 수주하고 거의 메이드 인 코리아가 중동 대부분의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IT, 가전, 자동차에서는 부동의 시장 시어 1위거든요. 그리고 대장금 열풍 뭐 90%가 얘기해줬다시피 한류와 케이팝이 한 10여 년 동안 열풍처럼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코리아를 좋아하고 어떤 발전의 롤 모델로 삼고 하고 코리아 브랜드를 선호하고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싶어 하는데 우리가 이슬람 포비아라는 어떤 색안경을 끼고 그 사회를 버리고 간다면 언제까지 그 시장 우리를 기다려주리라는 보장은 없거든요. 한미동맹 우리 국가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지만 한미동맹과는 별도의 축으로 우리 입장에서 이슬람 세계를 다루는 정교한 독자적인 전략과 시나리오가 있어야 된다. 이것이 서구와 이슬람 세계와 갖는 차별성이고 오히려 좋은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에 외교부에서 믹타 이런 데 나옵니다만 우리가 중견 국가로서 오히려 그 갈등을 화해하고 해소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있다. 좀 이제 네거티브한 외교에서 포지티브한 외교로 바꿀 수 있고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일본도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코리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한국이 테러에 대응하고 중동 이슬람 사회를 지원하고 그쪽과 이제 활발한 문화 교류를 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이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할까요? 최근에 저희 학교에서 냈던 의견이 그 바그다드에 국립도서관을 지어주자 이런 캠페인을 벌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구는 공격에서 다 삶의 기반과 문화유산을 이제 다 부쉈는데 중동 사람에게 코리아는 어떤 건설의 이미지가 신화처럼 남아있지 않습니까? 1970, 80년 100만이라는 우리 건설 근로자가 다녀왔기 때문에 그래서 코리아는 우리 삶의 기반과 문화유산을 지어준다는 그런 이미지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이 중동 전역에 아주 천년간 제국을 일으켰기 때문에 신라나 고려에 대한 기록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최근에는 쿠시나메라고 페르시아 왕자가 신라에 와서 신라 공주와 결혼하고 또 상북 통일에 기여했다는 쿠시나메라고 하는 페르시아 서사시가 발견돼서 우리 학계가 굉장히 지금 이제 논란에 빠져 있는데 사실 어떤 서구보다도 1500년 전부터 우리는 중동과 긴밀한 이제 역사적 관계를 맺어왔고 인척 관계이고 문화적으로 친근하다. 이런 것들이 처용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중동을 진출하고 또 좋은 시장을 개척하는데 굉장히 이제 유리한 요소다. 우리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서구와는 좀 차별화된 전략을 쓸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제 지나친 이슬람 포비아나 이슬람 오해 같은 것은 우리 국익을 위해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렇군요.
국내도 좀 무슬림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죠. 뭐 적게는 13만, 많으면은 30만 정도가 결혼 혹은 이제 그 뭐 산업 연수 뭐 이런 이름으로 들어와 있고 그 법망을 벗어난 분들도 굉장히 좀 많이 있는 것으로 지금 짐작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분들하고 잘 어울려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뭐 삶의 현장인 지자체라든지 정부가 혹은 이제 어떤 뭐 학교, 뭐 공동체, 마을 이런 데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사회가 뭐 유럽에 비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정말 잘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에 대해서 아주 좋은 조건이 있고 또 여기 살고 있는 무슬림들의 만족도가 아주 높게 나옵니다. 일본보다도 훨씬 높게 나옵니다. 아, 그렇습니까? 한국에 살고 있는 네, 무슬림들이 네. 삶의 만족이 높은 걸로 나온다. 최근에 저희 한양대학에도 이제 파키스탄 국비 유학생을 봤는데 예. 정부에서 돈을 내고 미국이나 유럽에 가서 준 테러리스트 대접을 이제 받는 것보다 이제 한국에 와서 예. 이제 고급 학문을 배우고 대접 잘 받는 게 낫다고 유학생들이 바뀔 정도로 굉장히 좋은 입지에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유럽과 달리 이제 임금 노동입니다. 예. 유럽은 이주 노동이기 때문에 와서 이제 살겠다는 거죠. 계속 머물러 살고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가 이제 한 9% 10%를 육박하고 있거든요. 이주민들이. 이게 10%가 되면 개토가 형성이 되고 또 이제 고향에 있는 식구들을 불러들이고 아이를 많이 놓기 때문에 이제 주류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이제 톨레랑스의 메카인 이제 프랑스가 가장 폐쇄적인 이주민 정책을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아직은 뭐 전체가 3% 정도인데 중요한 것은 이제 임금 노동이기 때문에 일정한 시간이 되면 대부분이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일부 불법 체류자가 있겠지만은 그래서 이슬람 뭐 이제 결혼 이주가 문제인데 한 5천 상 정도 되니까 두 사람의 아이를 놓는다고 해서 한 10,000명 정도 그 아이들이 지금 초중고생이고 한 5년 이내에 이제 본격적으로 군대를 가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만약에 지금과 같은 이런 이제 차별과 어떤 불만이 계속된다면 우리 국적의 우리 아이들인데 그 친구들에게 총을 쥐어줬을 때 이제 굉장히 이제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유럽의 다문화 정책을 반면 교사로 삼아서 우리 사회에 걸맞는 정교한 다문화 정책 또 이슬람 이주민들을 관리하는 그 노력과 인식이 지금부터 정밀하게 준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오히려 그 지금 뭐 약간 디스토피아를 말씀하셨는데요. 오히려 잘 활용하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장기적으로 해외 인재를 모으고 전 세계와 교류 네트워크를 갖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다문화의 이제 가장 큰 약점 중에 하나가 주로 저급 노동 이주민들입니다. 그 사회가 다문화가 성숙하려면 고급 인력이 많이 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 국민이 된 이제 2세 이주민들이 오히려 브릿지 역할을 해서 우리말을 조금 언어하느라도 저 어머니의 나라 역사와 문화 언어를 같이 배움으로써 우리 기업이 진출하거나 또 양국 간의 문제 해결의 어떤 핵심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아이들을 키우고 또 기업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잘 이제 채용하고 또 국가기관에서도 이제 근무할 수 있는 그 역할을 준다면 오히려 이세 아주민들이 이주 후세들이 다른 한국 아이들보다도 훨씬 자긍심을 가지고 국가사회에 이제 기여할 수 있는 이런 포지티브 모델이 이제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게 말입니다. 인도 사람들 같으면 수학도 잘하고 그 뭐 공학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그 국민들인데 미국에 가서 지금 보면은 구글 대표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대표가 인도 출신의 이제 유학생이 그 자리를 그렇습니다. 차지해서 네. 굉장히 화제가 됐는데요. 우리나라도 그런 이제 그 뭐 다른 문화권 특히 이제 그 중동 이슬람권 무슬림들이 와서 거기 인재들이 한국에 와서 공부를 해서 뭐 학위를 받고 한국 기업에서 또 엄청난 그런 일을 할 기회가 미래는 생길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제 저희 대학만 해도 공대 방글라데시 석학이 기계공학과에 와 있는데요. 세계적인 논문도 많이 쓰고요. 저랑 친하게 지내는데 이 교수는 이 캠퍼스 바깥에 잘 안 나가려고 합니다. 왜 그러죠? 캠퍼스 안에서는 대학원생들이 정말 대석학으로 존경받으면서 최고의 권위와 학문적 자유를 누리는데 캠퍼스 바깥에 나오면 경찰들이 시도 때도 없이 이제 불러서 여권 보자 그러고 이제 경찰들이 그럼요. 잠재적 테러리스트나 소위 말하는 이제 불법 노동자 취급을 당하니까 이제
이제 그런 분위기 속에서는 이런 고급 인재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이제 오기 힘들지 않습니까? 따라서 큰일입니다, 이런 그러면. 이제 유능한 분들이 우리 사회에 와서 기여할 수 있게끔 이런 이제 사회 전반의 인식이 좀 바꿔주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제도적 문제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선도 한 1%의 IS의 반인륜적 모습을 통해서 이슬람 전체 세계를 일반화 보편화한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는 마이너스다. 우리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이런 테러 조직에 대해서는 용납 없이 적극적으로 동참함과 동시에 서구와 공존하면서 움직일 협력하려고 동참하고. 하는 주류 공동체를 끌어안는 이런 선택적 전략, 이런 성숙된 인식이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최근 그 터키가 시리아에서 활동하던 러시아 전폭기가 이제 자국 영공을 그 17분간 뭐 침범했다고 미사일을 그 전투기를 보내가지고 격추를 시켰는데요. 이를 두고 지금 두 나라가 치열하게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하고 터키가 이렇게 지금 뭐 싸우게 된 다른 또 배경이 있겠습니까? 뭐 우리 최인정 의원님 저 악연에 대해서 좋은 칼럼 잘 읽었습니다만은 현재 이제 러시아는 강하게 IS를 괴멸해서 시리아 아사드 정권을 회복시켜 주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고 예. 또 미국이나 또 터키는 지금까지는 IS의 완전 괴멸에 약간 부정적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 정치적 공백을 우려해서 예. 그리고 지금 이제 또 시리아가 러시아가 특히 IS를 공격하면서 IS보다는 시리아 반군 쪽 공격을 더 강화한다는 그런 이제 움직임이 있습니다. 예. 특히 시리아 접경 지역에 있는 그 투르크멘 지역은 전략적으로 터키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제 이익 거점이고 예. 또 투르크멘들이 터키인들과 동족입니다. 예. 그래서 같은 러시아가 터키에, 계속 그 터키 이익 거점을 반군 선멸이라는 이름하에 공격하게 되니까 어떻게 굉장히 위기감을 느꼈고 예. 또 시도 때도 없이 이제 영공을 침범하게 되니까 그 이전에도 여러 차례 경고가 예, 있었고 경고 있고. 모스크바 주재 터키 대사가 소환할 정도로 심각한 외교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 계속해서 러시아가 영공을 침범하고 터키 영공을 그리고 터키의 이익 거점을 계속 괴멸해 나가니까 이번에는 아마 매뉴얼에 따라서 이제 그 공군기를 격추하는 이제 사건이 일어났는데 아마 이제 뭐 미국과 나토 간에 사전에 어느 정도 네. 약속은 있었겠죠. 터키 단독으로 러시아를 공격하기는 사실은 역부족입니다. 터키는 옛날 오스만 제국 시절에 그 지금의 중동 거의 전역을 이제 지배하는 큰 제국이었는데요. 지금 터키가 어떤 중동에 대한 뭐 정보력, 영향력 그런 건 좀 어떻습니까? 600년간 세계 대제국으로 또 400년간 실제로 아랍을 통치해 왔기 때문에 사실 중동 지역에 대한 아주 고급 정보는 터키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 이스라엘과 함께 터키와 이제 협력을 하지 않고서는 중동 정책을 펼 수 없을 정도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터키는 지금 EU 준회원국으로서 유럽과의 좋은 관계를 맺고 있고 나토 맹방으로서 또 중동의 태두로서 또 중앙아시아에 있는 스탄자 나라들이 다 터키 말을 쓰고 터키 민족이고 이슬람을 믿는 그 국가들의 또 맏형 역할을 하고 있는 그야말로 가장 중요한 전략적 허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차 세계대전 패전국으로 그 역할이 상당히 이제 소멸되고는 있지만 터키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 위상이나 또 자긍심이나 영내의 그 전략적 거점은 과소평가할 수 없는 거죠. 예. 근데 그런 터키는 옛날 이제 돌굴족의 후예라고 하면서 이제 우리 한국인들을 그 형제 나라라고 그러고 지난 그 하늘 월드컵 때 2002년 그 우리 맞붙어 가지고 아주 그 거대한 터키 국기를 그 우리가 우리 응원단들이 꺼내주면서 터키인들에게 감동을 선사했다 그러고요. 또 부산에 있는 그 유엔 묘지에 가면은 6.25 때 전사한 터키군의 묘지가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두 나라가 이제 밀접한 어떤 그 역사적인 관계를 맺었는데요. 터키 국민들이 이제 한국을 보는 지금 눈은 어떻습니까?
형제의 나라라고 봅니다. 진짜. 제가 뭐 이스탄불 대학에서 예, 이제 이스탄불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하셨으니까. 교수 생활을 하면서 예. 이제 극동사를 가르칠 때 터키 역사책을 보니까요. 터키 국사책 1장이 흉노이고요. 2장이 돌골, 3장이 위구르, 4장이 셀쭉 터키, 5장이 오스만 터키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앞부분은 거의 우리 역사네요. 흉노, 돌골, 위구르까지는 고조선, 고려, 발해 시대 한반도와 인접해서 함께 살았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2학년 사회교과서에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 민족은 먼 옛날 중앙아시아와 만주 일대에서 코리안들과 이웃해서 한민족 한 핏줄로 함께 살았다. 이렇게 교과서에 가르칩니다. 터키 예. 교과서에. 그래서 거의 터키 전 국민이 코리안 그러면 남이 아닌 피를 나누는 형제하는 민족적 동질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것이 어마어마한 친환적 문화 인프라로 나타나고 있고 터키가 한국을 좋아하는 이유 같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중동이나 또 중앙아시아 진출에 있어서 터키를 어떤 우호적인 교두보로 활용하는 것도 뭐 굉장히 유용하겠죠. 터키도 교두보로 활용하고 이제 터키와 굉장히 이제 밀접한 관계도 있고 어떤 또 정보도 많은 그런 이제 중동 이슬람 국가 거기까지도 이제 남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오늘 뭐 긴 말씀 통해 가지고 지금 뭐 테러의 위기, 테러의 시대, 한국이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그 근원은 무엇이고 어떤 치유가 필요할지 긴 말씀 아주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